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많아요. 소금하고 레몬하고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이사님 평생을 소금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소금하고 어떤 음식하고 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들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음식 할 때, 밥할 때 소금을 넣어서 이제 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관성과 이런 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시원한 어떤 걸 드시고 싶어 하는 경우도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몬 같은 경우를 해서 소금하고 결합시켜서 먹으면 아주 레몬이 갖고 있는 효과, 뭐 비타민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플러스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 효과를 결합해서 먹으면 상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많아요. 소금하고 레몬하고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뭐 소금을 먹는 것보다는 그런 걸 추가하게 되면은 보완 효과들이 되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먹고 비타민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보는 한 200ml 물에다가 레몬즙 2분의 1개 정도를 짜서 이렇게 넣고 소금을 한 1, 2g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건강에 아주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위를 좋게 하는 효과에 플러스 효과가 되다 보니까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레몬 소금 차 내지는 뭐 소금 음료 하나 만들어 드시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냥 기름을 이게 입에다가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드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소금과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를 타서 같이 드시는 것도 상당히 그 보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네랄 측면이 있고 오일, 기름 같은 경우는 그 기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영양 물질은 아니 미네랄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해서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드시는 분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금하고 결합시켜서 먹으면은 상승작용 내지는 보완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건강상의 증진 효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공복에 소금과 물을 적당하게 섞어서 한 잔에서 드시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철 되면 이제 매실, 좀 있으면 이제 매실 나올 철이 됐는데 매실을 많이 담궈서 이렇게 먹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담그는 분들이 없는데 매실의 효과가 상당히 있죠.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매실을 먹고 더 질환이 낫는 것 때문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 매실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기력이 쇠진할 때 매실차 한 잔 뭐 상당히 좋은데 여기 플러스해서 소금을 살짝 가밀해서 만들어 드시면은 상당히 미네랄 효과 플러스 매실이 갖고 있는 효과를 통해서 긍정의 효과들을 보시는 게 많고 그렇게 드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매실액 한 스푼에다가 따뜻한 물 200 정도에다가 소금 한 1g 정도 넣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한여름에 어떤 여러 피곤함과 땀으로 이제 소진된 여러 가지 미네랄과 기력을 보충하는 데는 아주 유익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해 드시면은 매일매일 일상이 아주 상쾌하고 좋을 겁니다. 녹차, 차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 종류도 무지 많고 그런데 이제 차만 마셨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좀 있어요. 카페인 성분도 많이 있고 이게 또 이전 작용을 촉진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수분을 빼가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네랄 소금을 첨가를 해서 드시면은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되면서 차의 어떤 장점과 미네랄 소금의 장점이 결합하게 되면은 차를 통해서 먹는 게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은데 어떤 이제 지인들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커피를 내오든가 아니면 차를 내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지인의 집을 갔던데 이 지인 부부인데 남편분이 이렇게 장기침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민사항이 이제 장기침을 자주 하니까 이제 뭐 대화에도 문제가 있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내고 오기 때문에다가 야, 여기 차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 갖고 있는 소금을 이제 타서 이렇게 드렸어요. 맛이 괜찮네? 그러면서 한 잔을 다 비우니까 이분은 이제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안 하네? 이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로부터 이제 저희 소금을 이제 챙겨서 드시는데 지금도 기침을 안 하고 이제 가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지금도 기침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녹차를 드실 때 녹차도 보면 이제 맛도 향도 괜찮지만 심심한 맛인데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맛도 좋아지고 미네랄 보충도 되고 차의 부작용이 해결되고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에다가 한 소금 1g 정도 넣어서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침에 이제 건강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죽 같은 걸 먹는 경우 있어요. 흑임자라든가는 뭐 검은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 영양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미네랄 소금을 첨가해 드시면은 상당히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에는 소금이라는 게 바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두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먹을 때 소금 첨가를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해 갈 때 어떤 데는 급해서 아침도 못 먹고 갈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휴게소에 들려서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를 이렇게 사요. 그게 이제 뭐 쌀 성분도 있고 뭐 당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한 포를 탁 집어, 3g 3 넣어가지고 딱 흔들어 가면 아주 간이 맞아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죽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 소금을 타서 먹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올라가고 맛도 좋아지고 영양 보충도 됩니다. 제가 이게 항상 소금과 죽 하게 되면 저희 아버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살았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는데,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탄광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질이라는 이제 질환에 걸려서, 이질이라는 게 설사를 이렇게 하는 질환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감염에 우려됐고 이러니까 이제 탄광에서 빼가지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몸은 그 모양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말도 좀 배우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하고 소통이 되고 일본 일을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몰래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아버님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소금이 뿌려진 그 죽 맛을 아버님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내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견디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거예요. 이제 일본이 물러갔잖아요. 탄광도 지키던 놈들 이런 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게 금고도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다 파가지고 다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이제 다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갈 때 뭘 챙겨갈 것이냐. 이분이 소금을 챙겨가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소금을 챙겨가 귀찮은데 대부분은 그랬는데 제 아버님 그 소금을 챙겨가지고 뭐 대남통에 어디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그 대륙을 횡단해서 전쟁이 끝나는 무법천지 시대에 그게 뭐 관리고 행정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국에 와서도 차가 없으니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8월 15일 날에 이제 망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오신데 그 다음에 보리가 필 때 왔다니까 그때가 한 7월에 온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온 거잖아요. 1년 동안 일본은 대륙을 횡단해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의 대륙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왔겠죠. 이거 온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그 소금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 소금을 챙겨서 못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쨌든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죽 같은 거 드실 때 미네랄 소금을 이렇게 간을 해 드시면 미네랄 보충도 되고 죽도 맛있고 일석삼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영양식으로 죽을 드신다 그러면 소금을 첨가해 드시는 걸 권합니다. 소금하고 소금물하고 남성의 힘하고는 상당히 관계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성의 어떤 발기 상태를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 소금 드시는 분들을 보면 아침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소금 드시고 지인들에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인들한테 소개할 때 야 그거 먹었더니 그게 달라지더라 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소금하고 소금물하고 남성의 힘하고는 상당히 관계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성의 어떤 발기 상태를 결정하는 부분은 근육이 아니고 혈액이에요. 혈액과 호르몬 신호 체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디빌더들이 막 근육질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쳐다보면 저 사람들은 거기 있는 근육이 제대로 단단할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의지와 명령으로 말을 안 듣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심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심장 뭐 뛰어 마라 이거 조절이 안 된단 말이죠. 또 하나가 우리 남성의 힘상이 그거예요. 걔 보고 우리 의지로 뭐 커져라든가 세져라든가 단단히 이거를 명령이 안 된다. 이게 근육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혈액의 문제고 그건 혈관의 문제고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죠. 혈액, 혈관, 호르몬.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켜주고 관리해 줄 거냐가 걔를 결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혈액의 양이 제대로 풍성해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혈액의 질도 좋아져야 되죠. 그래 독성질 이런 게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혈관 부분들이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팽창 정도가 만들어져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부분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인데 뇌에서 그걸 보고 반응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발기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비아그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사람들 뭐 개고기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개고기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랬는데 개고기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선 단백질이더라. 단백질 들어가면 좋아지겠거니 하는 거 심정의 효과가 되게 커요. 근데 비아그라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란 말이에요. 비아그라의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평소 혈액 관리, 혈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가면은 그런 남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중요한 게는 부부 간의 어떤 신뢰 부분이 있죠.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서로가 도와주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것도 우리 몸의 건강의 일부고, 건강을 하려고 그러면은 몸에 우리가 혈액 관리를 하자, 혈관 관리를 하자, 호르몬에 대한 관리하는데 그게 바탕이 되는 게 소금이고 물이고 미네랄이다. 그리고 그걸 먹었던 분들이 그런 효과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임하고 소금하고 관계가 없다라기보다 관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요. 그리고 이게 남성의 힘만 이렇게 뭐 강조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좌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효과들이 있어요. 소금물 좌욕을 하면은 그 질의 건강 부분과 질의 냄새 부분 이런 부분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남성들도 좌욕 효과가 있어요. 회원부 부분들은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미네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좌욕을 하는 것도 남성의 힘을 강화하고 여성 부분의 질 건강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소금을 먹는 것과 외적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 그러면은 건강한 성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우리가 소금물은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고 필수인데 바닷물을 먹으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 먹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나 뭐 이런 재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바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대부분 다 갈증으로 죽어요. 주변이 다 물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데, 주변이 다 물인데, 목말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말라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먹게 돼, 물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순간에 갈증이 폭증을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은 3.4%의 소금물이에요. 0.9와 3.4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어디로 이동하냐 부분은 답이 뭐예요? 0.9% 쪽에 있는 물이 3.4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얘를 먹었는데 물을 오히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갈증이 나서 온몸에 세포가 물이 달라고 난리고 물이 없어도 난리인데 그 조금 남아있는 물마저도 바닷물을 먹으면서 뺏겨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뺏어진 물을 갖고는 다 관장 효과에서 솔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짠 바닷물은 그러니까 염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다 그 염도의 차이에 의한 삼투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소화된 다음에 장을 통과해서 피로 이제 영양분질이 가야 되는데 그걸 가는 과정에도 그 미네랄에 의한 삼투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이 짜니까 0.9% 짜니까 그걸로 이제 이동한다. 그 다음 세포로 들어가는 것도 다 걔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인데 바닷물은 3.4고 얘가 0.2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이제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은 3.4인데 우리 몸이 왜 0.9%일까?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라는 애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초기 지구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겠죠. 그죠? 화산이 폭발하고 회성들이 충돌하고 별들이 충돌하고 진진폭발할 거예요. 황산, 염산, 화산들이 나는 가스들에 의해서 난리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물에 녹아서 가다 보니까 바다는 황산과 염산의 바다로 바뀌어버려요. 그 황산, 염산은 다 두꺼운 물이에요. 그 들어가면 생명체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다가 이제 생명이 살리는 바다로 바뀐 거는 그게 이제 또 증발해서 물이 육지로 가서 육지에 있는 미네랄을 녹여서 계속 바다로 수억 년의 바다로 운반하다 보니까 육지의 미네랄이 그 바다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의 보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기 준비한 그 시점에 염도가 0.9%였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그 바닷물을 가지고 막을 싸면서 그게 생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0.9%를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0.9%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로도 계속적으로 육지의 미네랄들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점점 짜지고 빙산도 생기고 얼고 그러다 보니까 빙산은 소금물이 아니잖아요. 남극 대륙이라는 수천 메타의 얼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점점 짜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3.4에서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유지되고 있어요. 더 이상 짜지지 않고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생명체는 0.9%, 3.4의 어떻게 경계를 어떻게 지킬 거냐. 물고기가 최고민일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 몸도 0.9예요. 그런데 그 계속 먹는 물은 3.4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걔는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걔들 생명 유지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0.9%다가 육지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렇게 3.4를 먹으면 죽어. 물고기는 안 죽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네랄의 농도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물을 어떻게 어떤 정도의 용도로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하게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가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이유는 그걸 우리가 중화시키지 않으면 몸에 가서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하게 짜게 먹는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0.9% 이하 정도로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치 같은 경우도 한 염도가 한 2.5% 정도 돼요. 우리 국 짠 거는 한 0.6% 이렇게 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김치만 왕창 먹지는 않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다른 거 섞여서 다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된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그냥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농도 맞춘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그럼 바닷물을 희석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바닷물이 깨끗한 바닷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깨끗한데 거기에는 중금속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종류의 알들, 플랑크톤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바닷물을 떠다 놓으면 부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를 하고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만든 소금을 섭취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0.9%를 소금물도 0.9%를 타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0.9% 맞춰 먹는 우리 몸에 좋다. 뭐 일견 맞는 말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거를 0.9% 맞춰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그 맹물이 나오잖아요. 그건 0.9 아니에요. 그죠? 뭐 과일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국을 먹었다 0.9 아니에요. 다른 거 다 0.9 아니게 먹어놓고 먹었을 때 그 소금을 0.9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다 조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만 우리가 먹어주면 되는 문제지 먹을 때마다 그거 맞추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0.9% 먹으면 0.9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가 관광하는데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있지만 땀으로 나가는 양이 무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공장 텃밭에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날 하루에 먹은 물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500ml 6병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콜라를 한 병을 사서 먹었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그 다음에 오다가 제가 커피를 한 잔을 사서 먹었어요. 그 아이스 커피를. 물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근데 소변량은 평소보다 더 적게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땀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땀으로 나간 사람이 나중에 소변을 보면 소변 염도가 확 올라가겠죠. 땀으로 나갔기 때문에. 물이 글로 다 나갔기 때문에 소변에 나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변의 염도도 올라가겠죠. 땀으로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게 0.9가 안 맞다고 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으로 나가는 부분은 0.9를 맞추는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0.9% 정도 유지하는 게 몸에 소변 염도 유지하는 게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너무 일비해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매일 정해놓고 일정량 드시면은 그게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미네랄인데 그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요. 그러다 음식에 쓴맛이 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그네슘을 제거할 것인가를 또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간수 뺀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 뭐 기계 장치를 해서 만들든 간에 이런 다른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 문제 생기니까 결국 NaCl을 뽑아가지고 소금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보면은 196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NaCl이 99% 소금 이외의 다 불법으로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소금을 만들면 안 되는 법으로 강제를 해서 NaCl만 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걸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부터 여러 질환이 생겼다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다 소금 자율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소금 속에 나트륨이 제일 많지만은 나트륨 짠맛 때문에 먹지만은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먹는 게 우리가 속을 먹는 이유예요. 그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이 최상의 소금이고, 그런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중 일반적인 소금들은 그런 마그네슘이 다 제거된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만한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사님, 소금혁명이라는 책에서 예. 소금이 나트륨이 아니다라는 말, 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소금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밥이 뭐냐, 국이 뭐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국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국에는 이제 뭐 야채도 들어가고 된장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제일 많은 건 물이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은 물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 대답이 되잖아요. 우리가 국을 먹는 이유가 물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라는 거를 쫙 분석을 해보면은 소금에 나트륨이나 뭐 염소 이온이 제일 많은 거는 맞지만은 그것만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하면 이게 나트륨을 먹는다는 개념을 생각했는데 소금은 나트륨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트륨만 먹어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바닷물로 만듭니다. 암염도 있지만 암염도 결국은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이죠. 그래서 다 소금은 이제 바닷물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바닷물을 떠다가 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그것의 총합이 소금이죠. 근데 그걸 분석해 봤다니까 나트륨이 제일 많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국이 뭐냐라는 거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은 물이 아닌 것처럼 소금은 결국은 나트륨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금을 나트륨이라고 인식하고 그걸 먹어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 소금이 나트륨인지 뭔지 잘 몰랐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바닷물을 졸여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소금이라고 해서 먹어왔는데, 서양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규정을 짓고 나머지는 다 불순물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바닷물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칼륨도 있고 염소, 이온, 황, 뭐 수많은 이 지구상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는 게 바다인데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 그냥 Na 플러스 C가 나트륨이랑 염소, 이온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소금이다라고 해서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은 NaCl만을 뽑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대에 들어가면 소금의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있게 됐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NaCl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 장치를 가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를 보면은 NaCl 이외에 다른 미네랄을 어떻게 제거하는 게 소금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소금을 사용하는 곳이 음식이잖아요. 그죠? 물론 음식 이외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근데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미네랄인데, 그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요. 그러다 음식에 쓴맛이 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그네슘을 제거할 것인가를 또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간수 뺀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 뭐 기계 장치를 해서 만들든 간에 이런 다른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 문제 생기니까 결국 NaCl을 뽑아가지고 소금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보면은 196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NaCl이 99% 소금 이외의 것들은 다 불법으로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소금을 만들면 안 되는 법으로 강제를 해서 NaCl만 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걸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부터 여러 질환이 생겼다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다 소금 자율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소금 속에 나트륨이 제일 많지만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나트륨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고 저나트륨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나트륨이 먹어야 되지만은 그게 마그네슘, 칼슘 이런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여러 가지 보면은 통째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까지 먹으면 참 좋은데 껍질을 깎아내잖아요. 그 깎아내는데 그게 농약이나 이런 거 묻었을까봐 그러지만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껍질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양파도 그 껍질에 그 항산화 효소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껍질까지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껍질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먹이잖아요. 파도 뿌리, 잎, 줄기 다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또 잘라내고 먹잖아요. 근데 소금은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을 찾으면은 수많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든 소금을 우리가 찾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도 먹어야 되지만 수많은 미네랄이 들어가는 소금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소금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트륨이라고 하지 마시고 바다의 미네랄의 총합,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의 복합체가 소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소금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간수가 빠진 소금하고 간수가 살아있는 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네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음식을 먹을 때 미네랄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칼슘의 섭취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멸치를 얘기합니다. 멸치에 칼슘 성분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데 의문을 가져요. 멸치에 칼슘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 고등어에 칼슘이 많을까? 멸치에 칼슘이 많을까? 똑같은 무게를 만들었을 때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갈등해요. 고등어에도 뼈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뼈는 결국 칼슘으로 이루어졌고 멸치를 우리가 먹는데 멸치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건 멸치의 뼈에서 오는 거지 멸치의 살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은 고등어나 멸치나 칼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멸치를 먹었을 때 왜 칼슘 섭취가 많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통째로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멸치를 뼈채로 머리까지 다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멸치를 갖다 놓고 뭐 뼈도 다 빼고 머리도 다 잘라내고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는 칼슘이 없게 되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먹었다 할 때는 작은 것처럼 통째로 먹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라는 게 바닷물을 졸이며 만들어지는 바닷물의 총합, 그러니까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소금이라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에서 NaCl 이외의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0여 가지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라는 염화나트륨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얘가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을 쓰게 하니까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근데 마그네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300가지의 효소에 관련되어 있고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생체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그네슘을 쓴맛이 난다는 이유로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간수를 뺀, 마그네슘을 뺀 소금이 최고로 좋은 소금이 해서 뭐 3년 묵혔네, 5년 묵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중요한 이걸 왜 뺐나? 쓴맛 때문에 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쓴맛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손쉬운 방법, 제거하는 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가 가공 방법을 달리하면 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쓰지 않게 만들어진 소금들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 우리가 소금에 나트륨도 섭취하지만 마그네슘이나 수많은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시중의 소금들은 다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천일염도 제거를 하고 다른 것도 다 제거를 했어요. 천일염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천일염은 이제 서해 바다에서 만들잖아요. 서해는 3.4%의 농도를 갖고 있는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보름 동안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밀대를 이제 모으는 여기까지 올 때 한 보름 정도에 걸려요. 그럼 그때까지 올 때까지 많은 미네랄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고 소금을 끓여 먹을 때 그 남아있는 물의 간수 성분이 주성분인데 이걸 다 버리죠. 그리고 그걸 건져 올려서 넣고 여기 또 혹시 또 마그네슘이 또 묻어 있는가 해가지고 3년 묵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에는 마그네슘, 간수 성분들이 다 제거된 소금을 먹게 되는 거죠. 뭐 용용소금 이런 모든 소금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기온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다는 처음에는 짠 바닷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짜다로 하는 우리가 미네랄이 하는 게 어디서 왔느냐? 다 육지에서 온 거예요. 수억 년 동안 계속적인 비가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지의 미네랄이 다 씻겨서 바다로 가서 바다가 짜지고 바다가 미네랄의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육지에 계속 비가 내려서 육지에서 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녹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 토양에는 기본적으로 미네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농법은 뭐냐 하면은 거기다 탭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화학비료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서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미네랄을 뽑아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토양의 미네랄이 점점 소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군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아주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논에다가 객토라고 해서 산에서 황토를 캐다가 다 넣어줬어요. 식감 미네랄 보충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의 범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매년 홍수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홍수 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홍수가 나야지만 미네랄이 떠내려와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토양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미네랄의 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미네랄은 다 어디가 있냐? 바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먹을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일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다의 미네랄에 주목하고 그것을 살린 소금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왜 먹느냐? 나트륨 짠맛 때문에 먹지만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먹는 게 우리가 속을 먹는 이유예요. 그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이 최상의 소금이고 그런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중 일반적인 소금들은 그런 마그네슘이 다 제거된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만한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짠맛을 위해서 먹고 어떤 절임용으로 해서 뭐 절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걸 선전할 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보면은 여기에는 뭔가 무슨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 섭취를 하지만은 때로는 피부에 때로는 머리에 어떤 부분이든 이 미네랄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미네랄의 활용 범위, 소금의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은 거죠. 해양심충수는 법적으로 200m 이하의 바닷물이고 이 물 자체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에요. 현재 오염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동해안에서 심충수 회사들 끌어올리는 소금 보면 육지에서 보통 6km, 7km, 10km씩 나가서 바다로 400m, 500m, 600m를 내려가서 그 깊은 바다에 태고의 물을 끄집어 와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염하고 관련이 없고 그거를 여러 가지 필터 작용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완벽히 해서 만들어져요. 이사님, 소금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바르고 씻고 담그기도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소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네랄 보충을 위해서 먹게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많고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종류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성분들을 따지고 보면 다 대부분이 미네랄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걸 선전할 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보면은 여기에는 뭔가 무슨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 섭취를 하지만은 때로는 피부에 때로는 머리에 어떤 부분이든 이 미네랄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미네랄의 활용 범위, 소금의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좌욕을 한다든가 조격을 한다든가 할 때도 소금을 풀어가지고 하면 좋은 거죠. 우리가 사회에 가서 뭐 모드팩을 하는 거다. 아니면 여름에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한다. 이게 다 이제 소금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흡수를 한다든가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명한 온천이다 라고 하면은 그 온천에 뜨거운 물도 있지만 그 온천물에 있는 미네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닷물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고 그게 농축된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물에 타면은 바닷물에 가지고 미네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먹어서 몸 안에서부터 바꿔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먹은 것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피부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우리가 바르고 그것도 한다 그러면은 건강에 훨씬 더 플러스 해주는 부분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아토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먹는 것도 해야 되지만 피부에 바르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도를 좀 적게 해서 뿌리고 피부가 많이 상한 부분 조금 농도를 높여가지고 하게 되고 그다음 피부에 뭐 습진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피부에 바르고 있으면은 피부 습진들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소금물하고 친구가 돼서 소금물을 물에 타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처음에 공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사 후에도 이렇게 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할 때도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되고 얼굴에 세안할 때도 이거 하면은 피지 제거에 상당한 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치약이 기존까지는 뭐 1001년 빻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잇몸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갈 수 있고 잇몸 질환, 치주 질환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소금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좀 고민해 보면은 새로운 방법들이 찾아질 수가 있고 부작용 없는 치유의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물의 다양한 활용들을 스스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가 보시면 돼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제보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도 그 소금으로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미네랄 소금 드시고 나서 30대 후반인데 쇠치가 없어지고 꼬물머리가 난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더니까 검은 머리가 나고 새치가 없어진 분들도 있고 머리카락이 막 자라게 새가 나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저는 머리가 염색을 한 거예요. 저는 먹었는데 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머리가 검어지고 새치가 줄어들고 머리가 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마다 그게 있겠죠.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어떤 게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으면은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두통이 사라졌다, 제가 변비가 해결됐다, 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혈압도 내려갔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질환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달라지는 자기의 몸, 건강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님, 요즘 해양 오염 때문에 암염을 찾으시는 분도 많고 정제염, 천일염, 주기염, 미네랄 소금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신다는 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도 저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 그럼 특히나 이제 소금을 선택하는 기준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네랄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문제와 하나는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문제. 우리가 소금을 선택할 때 기준이 이제 깨끗함과 미네랄이 얼마큼 제대로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선택의 관점이 되기 때문에 해양 오염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다는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바다 오염된 것 갖고 만든 지금 소금은 쓸데없으니까 암염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사람 질문을 던집니다. 암염은 수억 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거다. 수억 년 전에 또 수억 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수억 년 동안 암염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바다에 있던 곳이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호수가 되고, 호수의 물이 말라서 소금이 되고, 그게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에 묻히는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어떤 이유에서 땅으로 솟아나온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암염인데, 그 과정이 순탄했겠냐, 그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소금이 되고 땅에 묻히고 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지각 변동 과정을 거쳤어요. 그 사이 홍수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암염 광산을 가보면은 이게 층층이 나이테처럼 층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좀 쌓였는데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또 흙탕물이 와서 쌓이고, 그게 다시 물이 증발돼서 소금이 되고 층층이 되다 보니까 암염은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먹지만은 그냥 생으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다시 끓여서 물을 증발을 시켜서 그걸로 만들어진 소금을 먹는다는 거죠. 아주 뭐 가난한 이런 나라에서 깨가지고 그걸 집에서 물에 녹여가지고 그 위에 물을 갖고 반찬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서구나 미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의 암염은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암염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현대 오염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흙탕물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암염의 색은 기본적으로 불순물입니다. 우리가 핑크빛 아름답지만 핑크빛 나는 거는 철분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철분이 녹아 들어가서 그 색을 만들어요. 철이 녹슬면 붉은색을 띠니까 이런 거죠. 안데스나 남미 가면은 좀 회색빛 소금들이 많아요. 그럼 그 지역의 토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염이 깨끗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생각할 여지들이 참 많아요. 천일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서해에서 참 만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서해는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중국이라는 15억 인구가 엄청난 세계 공장으로서 수많은 오염물질 폐수들을 바다로 강으로 쏟아내고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서해로 다 밀려와요. 물론 우리나라도 5천만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게 한강으로 뭐 이렇게 해서 바다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오염이 참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깨끗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나오고 미세 플라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소해 바닷물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동해에서 해양 심층수나 깨끗한 자원을 찾아서 이제 소금을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법적으로 200m 이하의 바닷물이고, 이 물 자체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에요. 현재 오염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동해안에서 심층수 회사들 끌어올리는 소금 보면 육지에서 보통 6km, 7km, 10km씩 나가서 바다로 400m, 500m, 600m를 내려가서 그 깊은 바다에 태고야 물을 끄집어 와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염하고 관련이 없고, 그거를
여러 가지 필터 작용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완벽히 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공기도 오염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소금 만드는 과정에서 공기도 정할 필요도 있죠. 예를 들면 천일염 같은 경우에 보름 정도 걸려 만들어요. 바닥 오염을 채취해 놓고도 15일 동안에 오픈된 공간에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소금 만들 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드시는 소금들은 다 대부분 세척한 소금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씻겨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NaCl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제염이 나쁘다 얘기하는데 정제염은 깨끗한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아요. 정제염은 앞단에서 그 정밀한 기계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바닷물을 만들기 때문에 소금 자체가 깨끗하고 이온 교환막이라는 정밀한 막을 다 골라버리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적어요. 근데 문제는 NaCl이 99%다 보니까 다른 미네랄 섭취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제염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주겸 만드시는 분들은 천일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했다라고 얘기해요.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겸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다가 오염됐으니까 천일염도 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들어있다. 그리고 미네랄도 사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불순물들은 날려버리고 제거하고 지지고 볶아하면 미네랄을 증가한다는 얘기를 좀 하죠. 그러면 주겸은 진짜 깨끗할까? 뭐 1000도 이상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태워 없어져 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가요. 대나무를 넣고 9번을 지지고 굽잖아요. 그럼 대나무의 제성분부터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죠? 황토도 거기에 들어가고 송진가루도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송진가루를 우리가 태워보면 끓음 나오는 거 보면 뭐 무지막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깨끗해졌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9번을 굽는 과정에서 신비한 어떤 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미네랄 증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 생기거나 변하지는 않아요. 금이 열을 가한다고 뭐 다른 게 되고 은이 열을 가한다고 금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금술사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네랄이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열을 가했다고 해서 미네랄 증가했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성분 검사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선택할 때 기준은 깨끗함과 미네랄이에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소금을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원료가 깨끗해져. 제조 공정도 깨끗해야 되고 결과물도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깨끗한 소금을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먹을 때 건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금을 먹는 이유가 우리 오염된 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깨끗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우리 그런 소금을 우리가 찾아서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그 추가 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마트에서 혹시 소금을 살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마트의 소금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제염으로 만들어진 소금, 그 다음에 천일염을 세척한 거, 그 다음에 천일염하고 정제염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꽃소금. 그게 이제 큰 봉투에 든 거고 나머지 조그만 거는 부은 소금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이냐. 거기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구운 소금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챙겨 먹는 소금은 마트에서 그렇게 파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은 그래서 절임용이나 음식할 때는 그냥 세척한 천일염 사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고 요리에 조금 첨가되면 구운 소금을 사서 쓰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은 풍부한 미네랄 들어있고 깨끗한 소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이 소금물을 제대로 챙겨 드시면 공복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대사 활동 중에서 피부라든가 여러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 소금물을 한두 잔 정도 먹으면은 이사님 소금을 드시면 좀 붓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소금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소금을 먹으면은 살이 빠질까? 살이 빠졌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연락을 제가 이렇게 받아요.
소금을 먹어서 살이 빠질까? 물론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해. 저한테도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소금을 먹었을 때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면 저거 살이 빠지고 있나? 저는 빠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유지가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소금을 먹고 살을 많이 빼게 하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소금물을 많이 먹으면 돼요. 우리가 모든 다이어트 기준은 뭐냐?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이 돼요. 내가 먹는 양이 있고 아웃풋을 내가 얼마만큼 소모를 하느냐 이거에서 결정이 돼요. 적게 먹고 소모하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소금물이라는 게 어떠냐? 이 적게 먹는 효과를 발휘해요. 우리가 공복에 식전에 소금물 한두 컵 정도를 먹게 되면 이제 배가 위가 좀 차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좀 덜게 먹게 되죠. 그리고 소금물을 평소에 꾸준히 먹게 되면은 배고픔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2끼 정도 먹어도 배고픔이 안 느껴지고 밤에도 내가 야식이나 이 간식 챙겨 먹어야 이 생각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풋 들어가는 양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들어간 여러 가지 영양분제 대사가 되게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소모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양물질로 가서 쌓이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몸에 쌓여져 있는 걸 배출해주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소금물을 가지고 간을 내고 이렇게 먹으면 밥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공복 효과가 있지만 밥맛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이런 욕구도 생기는 부분이 이것만 잘 조절하면은 아주 다이어트에 직결되고 물론 그것만 해서 안 되네요. 적당한 운동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려서 소모량을 많이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누워가지고 다이어트 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이 지금 뭐 선풍정이 있기로 해서 그 회사는 뭐 수백 조로 벌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는 간단해요. 그걸 먹으면 배고픔이 줄어들어요. 그 또 하나는 천천히 소화시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뱃속 위장 속에 계속 그 음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가지고 이것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까 그 소금을 먹어서 공복 효과나 위고비를 먹어서 배가 차는 효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몸에서 위고비는 천천히 나가도록 해서 포만감 유지하는데 저희 소금은 대사활동이 잘 나가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이 소금물을 제대로 챙겨 드시면 공복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대사활동 중에서 피부라든가 여러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 소금물을 한두 잔 정도 먹으면은 배가 좀 풍만해서 먹는 양도 줄어들고 수시로 먹게 되면은 저녁에 간식 이런 것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했을 때 땀으로 배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을 없이 살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 꼭 이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 야 좀 땀으로 나갈 때 우리 독소를 배출하는데 미네랄이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같이 배출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부작용 없이 살을 빼면서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소금물과 친구가 돼서 가시면은 건강한 몸 유지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소금을 먹으면 얼굴이 붓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금이 붓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뭐 야식으로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게 되죠. 근데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라면 같은 끓일 때다가 야채, 그러니까 특히나 호박 같은 이런 것들을 토마토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서 먹게 되면은 붓는 게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산모들이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고 몸이 붓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붓기 빼는 방법은 늙은 호박을 삶아서 드시게 하면 빠져요. 왜 그러냐? 그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는 칼륨이 많거든요. 그 칼륨이 몸에 들어가서 나트륨하고 짝이 돼서 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만 같이 있으면은 붓는 부분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회사가 만든 이 MP 눈소금 이 소금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바닷물 그 비율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굴 붓는 효과를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붓는 효과를 예방하면서도 섭취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소금 드시는 분들 자기 전에 물을 한두 컵씩 마시고 자요. 근데 안 붓는다는 얘기죠.
그러냐면 그 속에 있는 칼륨과 나트륨이 조화를 이뤄서 나가기 때문에 붓는 효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만 먹고 붓는다라는 부분은 좋은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 그런 분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직도 저염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소금부터 먹지 마. 네.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염 하면은 좀 생각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 일본의 그 에도 시대라고 해서 이제 수도를 이제 도쿄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에도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그 죄수들을 잡아놓고 고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문 방법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은 소금을 안 주는 거래요. 음식은 밥은 주는데, 음식은 주는데 아무 소금도 간을 하지 않는 그 음식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덩치 큰 친구도 며칠 안 가서 다 자백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 저염식을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먹는 외부에서 사오는 음식이 대부분 다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간, 뭐 소스 개념은 다 소금이에요. 간장, 뭐 된장, 고추장부터 시작해 모든 건 다 소금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모든 소금이 안 들어간 걸 막 하게 되면 무염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죽게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생체 메커니즘 돌아가는 거는 미네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걔들이 공급이 줄어든다, 적어진다 하면은 사람은 망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아까 그 뭐 죄수의 고문법이 뭐 물리적 힘을 가한다든가 뭐 등을 한다든가 이거 보다가 제일 그 악독한 고문이 소금을 안 주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소금을 안 먹는다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염식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소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마저 끊어지면은 그분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밥이나 국이나 이런 걸 먹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로 채식을 많이 합니다. 채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네랄 편중이 일어나요. 채식의 주 미네랄이 뭐냐면 칼륨이에요. 근데 칼륨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고칼륨 혈증으로 가버린대. 근데 이 칼륨이라는 애 들어왔으면 미네랄은 들어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칼륨은 혼자서 못 나가요. 나트륨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빠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안 먹고 칼륨만 먹는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일수록 나트륨을 먹어줘야지만 균형이 잡혀서 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은 건강에 무지하게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염의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WHO는 뭐 나트륨 기준으로 2000mg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보통 소금으로 한 사람은 한 5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하를 먹는 거를 저염이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노출된다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심혈관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장 장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은 건강식이 아니에요. 물론 고염식을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적당히 우리가 소금을 먹는 거는 해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을 베이스로 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염, 이건 가장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정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고염보다. 차라리 고염이 저염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고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당한 소금을 챙겨 드시는 게 좋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 빈혈부터 피곤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거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저염식에서 좋아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체중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가 있지. 그리고 표면상으로 좀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여러 가지 분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은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담으로 이제 우스갯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이 참 호색한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궁녀들이 엄청나게 몇천 명이었다 그래요. 이 왕은 밤마다 어느 후궁한테 갈 것인가가 고민사항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선택을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밤마다 수레를 대령시켜 놓고 수레를 끄는 걸 양한테 시켰대요. 양이 그냥 가는 대로 가서 멈추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궁녀가 합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이 우리한테 오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양을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소금을 뿌렸다. 자기를 오는 길을 쪽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양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소금 냄새를 맡아서 오고.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부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소금을 먹어 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보다는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큼의 소금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WHO는 아까 5g 뭐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건 권장량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얼마나 먹냐? 15g 정도를 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g은 기준이니까 더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근데 한국인들 요즘 점점 하도 저염식 하다 보니까 먹는 양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 외에 물에 타서 이렇게 더 먹는 것들이 한 6g 정도를 더 먹는 게 사람들이 그걸 드셨을 때 건강이 좋아진다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고 6g 정도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시면은 한 15g 정도가 충족이 돼서 건강한 삶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대규모 임상 결과로 고혈압과 소금이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도 아직도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피하라는 게 상식인데요. 네. 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혈압하고 소금하고의 관계.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하는 논문도 살펴보고 의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연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기전을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짜게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혈액이 짜지고 혈액이 짜지면은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땡기고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몸에다 링거액을 딱 꼽는 일이에요. 링거액은 다 아시다시피 0.9%의 소금물입니다. 그건 입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혈관에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혈액의 양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하는데 링거액 맞고 혈압이 올라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링거액 꼽으면서 의사가 이 사람 혈압 높아질 텐데 걱정하는 의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링거액 꼽는 순간에 이 환자는 안정을 취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물 넣었는데 소금물일 뿐인데 근데 그 소금물을 혈관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입에다 뭐 먹잖아요. 입에다 먹으면은 그게 다 흡수되는 건 몸으로 가서 위장을 해서 이렇게 흡수될 건데 나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게 왜 고혈압의 원인이다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논리하고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는 혈관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 어딘가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이게 이제 연결될 때 우리가 고혈압이 생겨요. 저는 소금을 생산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고 매일 일상적으로 소금하고 접하고 공장에 일을 하다 보면 온몸으로 소금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혈압이 높아야 되는데 저는 저혈압이에요. 120을 넘어가지가 않는데 뭐 110, 100 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혈압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고혈압이 원리는 아까있지만은 혈관의 문제, 혈관에 어떻게 하면 이게 탄력성을 계속 유지해 줄 거냐, 혈관 내부를 깨끗하게 해줄 거냐, 혈액을 끈적끈적하지 않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심장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관리해 줄 거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근데 이것들이 다 연관되는 게 뭐냐? 소금이에요. 소금이 미네랄이 공급돼야지 심장이 제대로 뛰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에 독소들이 쌓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부분은 다 미네랄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얘도 빼주기 때문에 소금을 먹는다라고 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저희들 소금을 드시는 분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혈압이 좀 오릅니다라고 하시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얼마 지나면 다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한 3% 정도는 알레르기처럼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띠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뭐 특이 체질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소금과 관련있다 실험을 하는 것들에 보면 과거에 실험한 거 보면은 어떤 실험은 쥐를 가지고 소금이 혈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실험하기 위해서 통상 먹는 양의 20배를 먹였대요. 그래서 6개월인가 1년인가 먹였다는 거죠. 우리 하루에 보통 15g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20배를 먹이면 300g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300g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때려 죽인다 해도 못 먹는 거야. 걔들은 먹이에 타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다르게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은 거죠. 그렇게 먹였는데도 그 중에 40%만 고혈압에 걸렸대요. 나머지는 생생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을 때려 먹였는데도. 그런데 40%나 고혈압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고 소금이 원흉이다라고 이제 그런 논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때려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먹을 필요도 없고. 소금이라는 게 과잉 거라 먹을 수도 없어요. 한번 과잉 걸 먹어보면 알아요. 너무 과잉 먹으면 다 토하고 더 과잉 물하고 먹으면 다 관장 효과가 다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몸으로 흡수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과잉을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적정히 우리가 소금을 챙겨 먹는 게 건강해지고 그 자체가 혈압을 관리하고 혈관을 관리해주고 혈액을 관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는다고 혈압이 오르지는 않다. 그 특이 체질이 된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 책 소금혁명에 보면 치매하고 소금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연결되지 않는 단어 같은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 치매는 이제 뇌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치매 환자들의 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뇌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빈 공간도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 안에 독소 물질들이 쌓이고 뇌 세포가 일부가 죽은 세포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뇌가 쪼그라들고 수분이 줄어들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표면상의 현상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는 지금 올해 96세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이제 혼자서 이제 화장실을 가시고 뭐 이렇게 가시고 뭐 TV도 보시고 가끔 신문도 이렇게 보세요. 뭐 눈이 안 좋으니까 큰 제목들만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가끔씩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신적인 부분은 정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 기억들은 깜빡깜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의사소통에서 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이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식사도 이렇게 혼자서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치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많이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치매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까 좀 뇌를 촬영해 보니까 독소물질, 뭐 아밀라이드 beta 같은 독소물질이 쌓여 있고 뇌세포가 일부가 죽어 있고 세포가 줄어들고 수분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소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의 수분을 결정하는 건 소금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독소 배출을 결정하는 것도 소금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고 돌아가서 우리 뇌에 제대로 수분이 전달되고 거기에 있는 독소 물질을 제대로 빼주고 공급해야 될 걸 제대로 해주는 부분이 뇌 건강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영양 물질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미네랄 소금을 먹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면은 뇌 부분이 깨끗해지고 뇌 활동이 왕성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플러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보면은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일단 육체 활동을 좀 가능하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책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이렇게 가면서 가능하면 좀 어떻게 움직이게 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저작 활동 중에 저작 씹는 활동이죠. 이 뇌하고 관련된 부분이 씹는 기능인데 뭐 나이 드셔 어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죽 같은 이런 것만 드시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씹어서 드셔야 되니까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 활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스톱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TV를 보든 책을 보든 신문을 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같이 끊임없이 좀 대화를 해서 그분이 정신 활동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게 플러스 인간관계 자주 찾아뵙고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보충해 줘야지만 이분이 계속적 정신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이분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간혹 저희들도 밤에 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기저귀를 차게 해드리면 편하고 본인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한상껏 그걸 거부를
하세요. 자기 의지대로 의지를 하겠다. 그 장인어른이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 정신적인 어떤 자존심과 이게 상당히 강하신 거죠. 본인의 의지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제대로 영양물질 챙겨줘야 되고 미네랄을 챙겨주면은 내 건강 본이 되고 그게 플러스해서 외적인 활동들을 같이 해줄 때 치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예방이 되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 장모님 같은 경우도 92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장모님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이제 고관절이 이제 좀 다쳐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 갔는데 저희들이 가셨을 때 이제 한 달 입원하고 한 달 된 거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피부가 엉망이 된 거죠. 가려움증으로 해가지고 피부가 다 긁어가지고.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의사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뭐 진찰해보고 뭐 했는데도 뭐 방법이 못 찾아가 피부과에도 모시고 가서 보고 했는데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 소금을 먹여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타서 이제 드시게 했죠. 피부에도 이제 좀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온 상태로 더 좋아졌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식사로 공급되는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피부 트러블로 나타나는 그걸 긁으면서 온몸이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요양보호사 그 간병인한테 이제 돈 좀 집어주시고 물을 박스째로 사다가 주고 매일 소금을 이 양을 타가지고 드리라고 하고 요양병원에서 거의 5, 6년인가를 사셨어요. 그 고관절이 부러지시고 다친 분이 요양병원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5년인가 6년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오래 사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가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끊임없이 이제 교류하고 사회활동을 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나이 들수록 미네랄 부족이 되게 심해져요. 음식도 점점 제한되고 줄어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 와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 데려갔더니 나트륨 부족이라고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보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혼자 계신 이런 분들이랑 이런 부분들은 소금 섭취가 되게 제한이 돼 있고 미네랄 섭취가 제한돼요. 그러면 오래 살기가 어렵고 바로 치매나 이런 것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 예방되지만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도 치매 예방 부분에서는 미네랄 소금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또한 내 부분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주고 독소비도 제대로 한 다음에 외적인 활동들이 부과되는 게 바로 치매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